자, 뉴스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총조 김포 친척 집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고요. 지금 경찰은요, 전총조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두 가지 소식입니다. 전총조 참 글쎄요, 시대의 사기꾼 이런 의심을 받고 강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이 인물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과 관련된 이슈가 첫 번째 준비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간단한데요. 속았나 알았나. 속은 거와 알은 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걸 좀 짚어보겠는데 우선 어제 남현희 씨가 전총조와 재혼을 하려고 했었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어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가족분들도요? 네,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최근에 갈비뼈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병원을 가주겠다라고 했더니 너가 오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다녀와서 보니까 이제 가슴 수술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8월 네, 그쯤에 했어요. 일단 남윤희 씨의 저 얘기는요. 일단 본인은 잘 몰랐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전총조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었었잖아요. 그 관련된 뭐 성전환 수술 이런 것도 나중에 알았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화면 내용인데 어제 전총조가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한 바 있어요. 본인의 입장이죠.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면, 첫 번째 화면이 있습니다. 남현이 지난 2월부터 내가 재벌 3세 사칭한 거 알았다. 방금 들으신 남현희 씨 얘기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아주 다르거든요, 지금요. 자, 요거요. 오늘 두 분 변호사 모셨거든요. 이은희 변호사, 그다음 최윤정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이은희 변호사께 우선 전총조의 정체를 남현희 씨가 이미 앞서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요? 사실 현실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것이거든요. 남현희 씨는 줄곧 몰랐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최근에서야 알았다? 네, 남현희 씨의 주장은 이제 부랴부랴 굉장히 지금 급하게 인터뷰 언론 앞에 이제 직접 서서 나는 몰랐다 피해자다. 이제 뭐 전총조는 나를 완벽하게 속인 악마였다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다만 본인의 이야기 안에서도 틈새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카드를 쭉 펼쳐서 봤을 때 어떤 카드가 비어 있다든가 아니면 완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땐 이게 뭐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남현희 씨가 하고 있는 설명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현희 씨는 그 처음에 이 월간조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재벌 3세고 남성이다. 월간조선이 아니라 여성조선. 여성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조죠. 자막 나갔습니다. 여성조선입니다. 사진이고 출처고 지금.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사실 그 잡지잖아요. 거기랑 인터뷰를 할 때 이게 이 정도의 이제 여파를 미칠지는 몰랐던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남성이었다. 이 사람이 남성이다를 일단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 여성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 중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라고 본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옆에서 이 사람이 어떤 정상성을 보통 이제 일반성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어쨌든
것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남현희 씨가 했던 인터뷰를 보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중간중간 의심했다, 사실은 조금 우려했다라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예. 이제 그 부분들이 대부분 본인에게 좀 이익이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좀 우야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몰랐던 것인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잡지하고의 인터뷰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예.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남현희 씨가 예. 그 규모를 늘려서 지금 이 전청조 씨하고 함께 비즈니스 해나갈 것이다라는 플랜을 밝히면서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적어도 남현희 씨가 모든 걸 알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적어도 전청조 씨가 좀 투명하지 않고 약간 쉽게 의구심이- 말씀드리면 뭐 재벌 3세생 이런 걸 거짓말 다니는 그 정체를 알았느냐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요. 그리고 주변에 어쨌든 내가 예. 비즈니스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원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정도에 대해서 몰랐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하는 행위를 이미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아. 그래서 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수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가사, 공모했다라고 예. 보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위상, 그 사람이 했던 행적과 관련해서 본인이 나는 그저 피해자이고 예. 나를 너무 동정하기만 해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전파 낭비가 지금 긴 시간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예. 전역에서 이 부분에서 본인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청조의 정체에 대해서 그 정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본인의 무슨 어떤 출신 막 이런 거 지어내는 거 뭐 재벌 3세 무슨 뭐 혼외자 이런 얘기 플러스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성전환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뭘 알고 있었던 거냐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이미 멀찌가 앞서서 알고 있었는데 지나온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다음 준비된 남인윤 씨의 목소리는 이른바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제가 안 어울리니까 네. 왜 안 어울리냐고. 자, 본인은 무슨 명품 선물 뭐 자동차에 나오죠? 근데 주니까 받았다. 그리고 SNS에 안 올리고 싶은데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욕심도 없었다. 나는 이거예요. 취지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청조의 주장이죠. 투자금. 그러니까 본인이 어서 돈을 한번 구했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으나 돈을 어서 구했는데 그 대부분 남현희 씨 대출금을 갚아주고 차 사주고 남현희 씨 딸에게 용돈 주고 어머니께 매달 용돈 드리고 명품값 등 카드값 내줬다. 그래서 모아돈 돈 없다. 대출금도 갚아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저것 사주고 뭐 돈도 주고 용돈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최인영 변호사 이것도 좀 엇갈리는데 지금? 피해자냐 피의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기에 완전히 폭삭 속은 피해자인가 예. 아니면은 사실상 범죄 행위를 공모했는 사기죄의 공범인가 이거를 두고 지금 서로 지금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청조 씨와 지금 피해자 내지는 공범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의 주장이 극명하게 예.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런 실무적인 사건을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예. 지금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는 재벌 3세 거기다가 뭐 수천만 원 되는 그런 법인 카드를 쓰고 있고 실제로 돈을 펑펑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정말 저기는 한 재벌 숨겨둔 재벌 3세가 맞구나 믿었고 그것을 이번 지난번에 있었던 10월 23일에 있었던 유명 여성 잡지에 인터뷰하기까지도 까맣게 몰랐다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올해 2월 달에 자기가 재벌 3세고 이런 것들을 아니라는 뭐 이렇게 거. 하기 위해서 기자를 어떻게 보면 사칭해서 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예. 그 내용이 다 들통나가지고 벌써 2월 달에 자기의 정체를 남현희 씨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것이죠. 누구가 말이 맞는지는 향후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일단 특히 지금 뭐 수억 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 8억 원 정도의 어떤 사기 피해가 지금 예. 신고돼 있는 케이스인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뭐 B사의 유명한 차를 비롯해서 많은 돈이 남현희 씨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같이 생활을 하고 하면서 뭔가 이상해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와 같은 행위를 같이 동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일정 시점에서는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같은 공모의 의사와 나아가 뭐 요리를 했네 뭐니 하면서 예. 기능적 행위를 분담했다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로서는 돈이 어디 갔냐? 지금 전청조는 뭐라고 합니까? 예. 이 돈 다 남현희 씨 가족들한테 다 갔다 하면은 공범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예. 본인의 무고함을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고소장 접수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내가 무혐의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예.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범이다 하면은 오히려 무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만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남현희 씨가 예. 실제 전청조에 대한 사기 고소를 하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고소는 했다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전청조 상대로 그리고 전청조 못 지난 뭐 인물의 상대로 고소했다는 나오니까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일단 뭔가 좀 갈리고 있잖아요.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한 화면이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들이죠. 남현희 전청조 이제는 진실공방이다. 이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냐 왜 처음에 있죠? 인터뷰 보도 후 23일 인터뷰 보도 알았다. 아니다. 2월부터 알았다. 이게 지금 방금 짚어봤죠. 그리고 명품 선물 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청조는 남현희 왜 사용했다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원하지 않았는데 난 받은 것뿐이다. 나 욕심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것도 이거 있어요. 여성인지 아닌지. 이게 남현희 씨는 성전환 알고 만났고 지금은 남자. 그러나 전청조는 법적으로 여성. 성전환 과정이다. 이거 뭔가 설명들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절제술. 이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숨겼다? 아니다. 권유했다. 숨긴 거하고 권유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지금 저렇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은희 변호사. 이거에 더해서 지금 이른바 뭐 임신 관련된 얘기 뭐 진단 그 임신 키트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 전청조 씨는 본인이 남현희 씨와 산부인과에 같이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했는데 반면에 남현희 씨는 산부인과 간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요. 그 산부인과 기록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 이제 뭐 설왕설래하거나 이제 뭐 추측을 하기보다는 확인해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자, 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성전환 과정에 있으면 이제 일종의 성소수자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우팅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안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과 이 사람이 남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게다가 가슴 절제 수술을 결국 여름쯤 했다라는 거, 올해 여름쯤 했다라는 건 양자다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남현희 씨가 지금 전청조 씨에 대해서 지금 전혀 내가 이 사람이 성전환이 되지 않은 남성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고 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설명이 빠져 있든가 아니면 예. 다르게 설명하고 있거나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추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실 이 전청조 여러 가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특히요, 이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약간 인용해서 쓰시는데 I am 실례요라는 그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그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떤 분한테. 지금 이 레지던스 있죠? 굉장히 유명한 레지던스 고가에 월세가 고가라는 거기에 거주자한테 보냈는데 이분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뭐 I'm 실례요. 아무튼 I'm 실례요로 끝나는데 저건데 이걸 제보했던 분이 당시에 또 얘기하는 게 아니 투자 피해자들 집에 초대를 했다. 근데 그때 남현 씨가 직접 요리까지 해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그럼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로서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성범죄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그런 얘기가 있듯이 사기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어떤 그 피해자들이 느낌을 받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 가봤더니만 금메달 받고 하는 이게 남현희 씨가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집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음식까지 해가지고 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죠? 아, 번듯한 집에서 정말 유명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와 같이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8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사기를 당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전청조만 보고 이거를 투자를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함에 있어서 그럴듯하게 살아서 돈을 투자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망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갚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와 같은 기망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지금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예. 이게 전청조 씨뿐만 아니고 실제로 남현희 씨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순히 음악 어떤 요리만 해준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와 관련해서도 남현희 씨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실무적 감각에 비춰봤을 때는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인용 변호사께서는 약간 강한 의심을 좀 두신다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좀 분석을 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은 전청조만을 주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싱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현희 씨가 주장하는 게 원래 남현희 씨 모습하고 되게 다른 내용이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100번 의심스럽지만 그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아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나는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피해자인지 본인이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용만 당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용당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좀 모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은희 변호사. 지금요, 이 남현희 씨, 전청조 씨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다시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벌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전청조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2022년도에 예. 이제 그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미성년자 학생들이었고요. 가해자는 그 펜싱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코치였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예. 그 피해자들 중에는 중복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 피해를 피해 학생이 남현희 씨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조치하지 않고 묵살했었고 그 후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학부모들에게 알려져가지고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좀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늘 나오게 된 것에도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덮여져 있거든요. 예. 이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었고 지금 이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들에서.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간 그 미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업무상 위력이라든가 위계에 의해서 이제 간음당하고 성폭력 당하고 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 관리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체육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관리 감독자는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할 의무도 예.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심지어 이제 여기서도 전청조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뭔가 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을 불러서 뭔가 이제 너가 이렇게 피해가 있지만 왜 우리 학원을 안 다니냐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피해자를 비난하는 류의 행위를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는 상황들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제천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예. 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가해 코치가 자살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 네, 가해 코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거 복잡하게 가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볼 땐 복잡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지금 이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그나마 이 어린 청소년이 피해 입었던 것들 안에서 자기의 피해를 구제받을 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내가 이제 어떻게 극복했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중에 사건은 흘러가 버렸고 가해자가 자살하면서 근데 그 고소권 사건 없음으로 진행 끝났단 중에 말이에요. 전청조는 등장을 하는 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은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든가 감금, 협박 같은 뭐 혹은 강요 이런 것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 전청조가 한 행위는 사실 남현희 씨를 대리해서 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는 사실은 사업적 관련성 혹은 어떤 서로의 생활에 관여도가 굉장히 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남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었을 네, 맞습니다. 텐데요. 사실 펜싱 아카데미가 문을 닫냐 마냐의 존폐 위기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등장해서 심지어 어떤 이 사건의 처리 방식엔 범죄 행위로 해석될 만한 어떤 일들도 있었어요. 다만 사건이 이렇게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피해 학생의 이제 부모님께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이제 취하는 걸 포기하시면서 이 사건은 우야무야 덮였지만 제대로 뭘 알아본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전청조의 책임 혹은 또 남현희 씨의 책임 이 모든 부분들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또 다른 뭐가 파생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남현희 씨 고소를 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드리죠. 자, 남현희 씨가 고소를 3명을 상대로 했어요. 일단 전청조 상대로 사기 등, 그리고 전청조의 모친을 상대로 역시 사기 등, 그리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 의원, 최근에 약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기 상대로 무고 등으로 또 고소.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최인정 변호사. 일단 전청조에 대해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달라. 그리고 본인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요. 거짓말 탐지기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진행됩니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우리가 거탐에 태운다고 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폴리그래프를 이렇게 붙이는 것을 거탐에 태운다라고 하는데 태우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제로 안 칠 수는 예를 없는 들면 이 것이죠. 상황에서 남인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주세요 하고 전청 상대로 해주세요 했는데 전청조가 정동훈 씨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부하면 못하죠. 그럼 본인 거는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은 자기가 어떤 결백을 하기 위한 어떤 간접 증거로서 내가 스스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이다. 그리고 또 대질을 해달라. 요 두 개가 있는데 대질이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전제 조건은 동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계에 태우고 뭘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야 되고 대질 조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다 된 다음에 서로 진술이 다를 때 필요성이 있고 서로가 동의가 해야 대질 조사가 됩니다. 과연 현재 지금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달라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의 무고를 밝히겠다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전청조 씨가 동의를 할 것이냐 이것도 둘 사람 사이에 진실 공방을 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밝힐 수 있는 상당한 어떤 가늠자가 될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뭐 벌써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 뭐 10번 같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그 거짓말 탐지기가 효력이 있겠는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아니 지금 전과가 특히 사기 전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더니 사기도 잡범 같은 진짜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아까 약어로 뭐라 거탐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거탐이라고요. 그게 거탐이 통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통신적인 내용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위조를 못 하잖아요. 통신. 그렇죠. 지금 오늘 봤을 때 전청조 씨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오늘 체포를 했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죠. 압수수색도 됐고 더불어서 통신영장을 지금 청구를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두 사람이 휴대폰에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받은 내용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전에 있던 사건을 복귀한다고 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거짓말 탐지기 대질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지난번 2월 달에 그와 같은 내용을 서로
그 본인의 정체가 예. 드러났는지 아니면 그 10월 달에 갔어야 알았는지 내지는 또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공모했는지 여부는 어떤 두 사람의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여러 가지 물증으로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그냥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남현 씨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은희 변호사. 네. 남현 씨가 혹시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정황이 좀 보입니까? 사실 그건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머리를 까가지고 뇌를 스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머리를 스캔할 수는 없으니 지금.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사 법적으로 공모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건 하지만 정말 그래서 도의적 책임이 없느냐는 되게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내가 어떤 누군가의 그 잘못에 기여했는데 그 잘못된 것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입혀진 그 금액이나 어떤 이익이 결국 나의 이익으로 공여되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예. 나는 어떤 태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은 좀 빠져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과 함께 본인이 꼭 이 사기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왜 그 청소년 그 아동 청소년 자기가 그 피감독자로 데리고 있었던 아동들이 가졌던 그 피해와 관련해서 자기의 의무 위반 이 부분은 법 위반으로도 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뭐 지켜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매일 뭐가 나오는 거 있군요. 그리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이런 표현이 있군요. 이게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맨스와 스캠인데 스캠이 신용 사기 뜻이거든요. 이걸 합해서 로맨스 스캠이니까 뭔가 연애를 하는 사귀는 걸 이런 거를 가장을 해서 실제 사기를 치는 거 이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전청조 케이스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유사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네요. 지금 보면 이겁니다. 로맨스 스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 건수가 총 281건, 피해액이 거의 100억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도 같이 높아지는데 자, 다음은요. 전문가께서 이 전청조가 I am 신뢰해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3자가 보기에 되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교도소에서 사기범들을 보면 면담하다 보면 그렇게 현학적인 모양새를 이제 상대에게 어필을 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 사실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공부도 많이 했어.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영어 어휘를 막 섞어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잖아요. 이 변호사. 근데 이 전청조 이 자가 역시 과거에 로맨스 스캠으로 보이는 이런 일을 또 저질렀다면서요, 많이? 사실 이제 사기범들도 뭐 마약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범죄들은 학습 효과를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한 이제 사건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운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지를수록 배운다. 네, 학습돼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요.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금액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기의 수법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본질이 사기인 것에는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이 로맨스 스캠에 이제 현재 가깝냐? 사실 이 사건 자체는 로맨스 스캠에 가까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맨스 스캠이라는 건 어떤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그 상대방의 외로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어떤 결핍감을 채워주고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해. 나에게 지금 요걸 보내줘 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사건에서 적어도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관계에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에게 뭔가를 빼앗기거나 편취당한 어떤 흔적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남현희 씨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건 안 보인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법률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미 일어난 행위와 이 결과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가 왜 이 성폭력 관련된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맨스 스캠과 같은 형태의 모습 또 요 참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281건, 100억에 육박하는 어떤 피해 금액. 근데 다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게 전부일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고가 안 된 경우도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창피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희구하는 마음에 남들이 그걸 속았어라고 할 만한 것에 속아서 내가 금전을 신고 안 할 수도 편취당했어요. 있겠네요, 이러면 그거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시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 예. 사기 미수 이런 사건들도 신고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게다가 그 로맨스 스캠은 현재는 이 사기에 대한 이제 금전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현업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예. 이제 이렇게 뭐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SNS를 하는데 저기 하루거리로 외국인이 막 인사합니다. 하이 뭐 뷰티풀 레이디 뭐 이런 거 하면서 아,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네, 막 그러니까 뭐 이제 맞아요. 난 미국 의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뭔가 좀 네. 시도하는 거군요, 네. 그게. 그래서 내가 이쁜가, 뭐 내가 되게 오. 내가 글로벌 인기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이 성폭력이나 원치 않는 아. 성관계 같은 것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제 그 SNS라든가 전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예. 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접근할 수 그렇죠. 있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사실 또 부재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NS는 네. 많이 쓰고 그 안에는 개인 정보들이 무차별로 노출된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로맨스 스캔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법 당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서로 좋아서 뭐 속고 속이는 건데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깊이 관여해야겠어? 예. 우리가 중범죄로 처벌해야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어제의 의학이 오늘의 관점에서 야만일 수 있듯이 속고 속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현재 범죄 행위로 정확히 의율되지 않는 범주가 있다 해서 그게 범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예. 잘못이 아니라고는 더구나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도 국회에서 이제 다중사기 범죄와 관련된 뭐 예방이라든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좀 엄단할 수 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편적으로 홍보하고 예. 그런 예방을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정 변호사, 이 뭐 로맨스 스캠, 요새 또 보이스피싱이 있는데 이거 보이스피싱만큼이나 뭐 피해자 구제는 어렵다고 또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예.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한 다음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이른바 대포 통장도 이용하고 하니까 돈 좀 보내달라 해도 돈이 갔는데 그렇죠. 이런 걸 뭐 어떻게 회수할 방법도 회수할 없고. 방법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공공한 사람 상황 속에서 대출 받아 보내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한 푼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좀 빨리 신고를 해서 그 계좌를 압류를 하거나 해서 할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지만 예. 사실상 제가 여러 건을 해보면서도 돈을 회수한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문데요. 결국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에 어떤 실질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돈 주고 받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로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서 결국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밖에 예. 없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사기지만 이런 그 몸캠 뭐 아니면은 이런 로맨스캠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 전자금융 거래법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네요, 이거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사당국에서 사기죄로 우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사법 의지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은 개인적인 관계를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상당히 예. 있다고 하면은 그 케이스는 사기로 벌려지고 있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어떤 입법적인 개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이 준비된 주제는요. 요즘에 마약 그런데 오늘도 마약과 관련된 어떤 모습이 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실 예정이세요? 자, 전우원 씨,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로 알려져서 뭐 많은 분이 주목을 받았는데 전우원 씨죠. 자, 전우원 씨 과거 마약과 관련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죠.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그렇고 돈 많은 자가 만드는 법 아래에서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범죄자부터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는지 세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고가 나온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투약 모습
라이브 방송에다 노출시켰고 근데 자백도 했고 초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마약 4종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렇죠, 이은희 변호사? 네. 자백을 했고 초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마약 사건들이 많아서 이런 걸 방송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약간 익숙해졌는데 자백하고 초범이면 통상적으로는 뭐 구속도 안 하고 약간 집행유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징역 3년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높은 강하게 지금 구형을 한 겁니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제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상선을 대하는 태도랑 상선은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약을 하는 단순 흡입 이제 뭐 이런 복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법 당국의 태도는 굉장히 좀 갈립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이제 단순하게 투약만 한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혹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3년은 되게 높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마약을 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이거를 막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 이제 좀 공익의 차원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을 어떻게 투약하고 마약을 투약한 모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방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게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습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수사 기록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도대체 이 마약을 어떤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투약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는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마약을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도 저 사람이 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다른 이게 어떤 인간적 연민은 갖고 있지만 그것과 이건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 범죄 행위 이 잘못에 대한 어떤 의율의 부분을 섞어서 바라보아야 될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우원 씨의 그 기소된 죄명이 대마가 아니고 향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법정형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상당 부분 그 약용으로 쓰이고 비범죄화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2018년 그 우리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면은 약 70%가 집행유예입니다. 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향정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중독성이 훨씬 심하다 보니까 법정형이 지금 그 대마에 비해서 2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투약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약을 장기간 했고 거기다가 인터넷에 사실상 생방송 중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실형 3년을 구형했는데 물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투약이기 때문에 벌금이다. 이런 어떤 예단을 가지는 것은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부적절하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아마 구형은 그런 사회적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선고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요 좀 연예인 2명 지금 계속 뭐 마약 관련 얘기에서 얘기 나오죠. 오늘 뭐 어떤 날짜가 좀 잡힌 것 같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성균 씨는 지난 28일 경찰 출석 그리고 11월 4일에 재소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G드래곤 자진 출석 입장이고죠. 11월 6일 첫 조사한다. 이렇게 어떤 날짜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단순히 이게 마약 투약 어떤 처벌 문제에 끝나지 않고요. 이게 어떤 엄청난 이 경제적 도움 문제와 관련된 충격파를 주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성균 씨하고 유아인 씨의 경우 과거에 보면은요, 지금 뭐 이 제작비 뭐 이런 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요. 유아인 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성균 씨 보면은 영화 뭐 2개가 있는데 이게 제작비가 2개 290억이에요. 유아인 씨도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여기 더 커요. 650억. 뭐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근데 최인영 변호사. 일단 합해도 940억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요. 이거 제작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손해배상을 만약에 청구하고 그런다면 이거 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품위의 의무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출연료의 3배 배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몇 배 배상? 예, 그렇게 그거를 이제 트리플 데미지라고 해서 3배 배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하면 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고 최준실 씨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30억 청구를 했지만
1, 2억 정도밖에 그 실질적으로 배상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는데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작비만 지금 94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있습니다만 배우가 뭐 등장했던 어떤 영화 등등도 합해서 합했을 때 그런데 그 그러면 모든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직 저런 영화들이 이제 개봉 안 하고 이제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출연 계약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그 계약에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성균 씨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도 아마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어떻게 보면 그 이성균 씨가 본인이 법인으로 맨 그 건물을 뭐 매각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투자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이게 그러니까 연예인들 경우는 워낙 뭐 사실상 움직이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건 처리 과정이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까? 사실 저긴 제작비가 들어가 있지만 예. 영화나 드라마를 혼자 만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저기 안에는 누군가의 꿈과 기회와 여러 가지가 이제 담보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940억이라는 돈은 되게 커 보이지만 저건 그냥 물리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과거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한 사건에 그렇죠. 연루가 된 건데 이건 범죄 행위를 만약에 이제 했다라고 하면 예. 그런 이제 범죄 행위를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정도는 훨씬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성균 씨는 마약을 했다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경찰에서는 되게 주요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수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검출이 전혀 되지 않고 나는 만약에 마약을 정말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로 이제 이어져서 만약에 검사를 입증되지 했는데 감정했는데 않는다면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럴 어떻게,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지드래곤 씨에 대해서 그 관련 보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들을 경찰에서 신청했지만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기각됐다는 나오거든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누군가 진술하던 끝에 사실은 지드래곤 씨에게도 뭐 줬다라든가 뭐 그런 류의 진술을 한 걸 토대로 이제 이 사람을 소환할 것이다, 소환했다, 뭐 저기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가고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예.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좀 경솔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오픈돼서 많은 피해를 야기한 거라면 저거는 사실은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예의주시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봐야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심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약 사건, 연예인과 관련된 얘기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다음 준비된 주제는 우선 영상으로 하나 준비됐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회 방문했습니다. 시정연설,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잡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차분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 방문객 수가 수백 배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한 국정에 자, 이번 주제의 제목은 오랜만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방금
영상에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때문에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모습 전해드렸고요. 특히 주목받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었습니다. 인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다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국회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대통령과 잠시 만나 뵙는 자리에서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영수회담이나 3자회동 자, 참 어렵게 만난 것 같아요, 지금요. 저런 조우라고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주 목적이죠. 시정연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를 한 5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호칭에 국회의장, 부의장 하고 나서 이재명 또 함께 해주신 이재명 대표. 여당 대표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신데 오늘 저 자리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오늘 국회에서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겠습니다. 보니까 5번 정도가 나왔네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 4번 나왔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에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한다거나 또는 계기가 있어서 국회 연설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4번, 5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은 제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양이 안 차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요. 통상적 차원의 메시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정연설을 지켜보면서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대통령 말씀 그 상황에 따라서 박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수를 쳐야 될 때 안 치고 박수를 안 쳐야 될 때 치고 말 중간에 치고 이게 뭐 대통령 말씀과 박수가 이게 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이게 뭐 좀 수직적 당정 관계 이게 뭐 이게 에피소드긴 합니다만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좀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홍석준 국민의힘도 거기 현장 계셨죠?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오늘 평가하시겠습니까? 좀 전재수 의원이 박수에서 대통령실과 이제 국민의힘 뭐가 안 맞았다고 그랬어요. 이야기인 게 뭐가 안 맞더라. 참신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참신한 발상. 김진표 그 의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 설명을 이제 위해서 작년에 있어 이제 2번째 이제 방문을 하셨고 특히 이번에는 환담 시간을 좀 오래 가지면서 그냥 오부 요인 또 그리고 여야의 이제 당 대표 원내 대표들하고 했던 것이 조금 작년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면이고 특히 또 예산을 좀 설명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좀 나라 살림이 어려운 형편의 건전 재정 기조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좀 진솔하게 설명했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지만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뭐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와서 이제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안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 악수를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악수를 하더라도 대부분 노룩 악수를 하고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터치타운 하듯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사실 그런 거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떠나서 굉장히 좀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 문제가 아닌가. 좀 굳이 안 할 건 뭐 있는가 이런 말씀인가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질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악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 입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쪽 그 통도로 입장을 했거든요. 자,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근데요, 오늘 저렇게 통로에서 이제 악수하고 시정연 하기 그 직전에 국회 그 2층이 로텐더홀이잖아요. 그 계단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신사협정 깬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그거는 회의장에서만 적용되지 회의장 밖은 해도 되는 거다 뭐 이런데 그 화면 좀 준비된 게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박창한 교수님께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럼 오늘 차담회가 있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첫 조우 이래가지고 조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첫 대화를 나눈다. 뭐 짧은 대화를 했어요. 짧지만 여기에 이제 언론들이 의미를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겠다, 듣겠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바꿔봐. 기회는 줄게. 그래서 차담회를 참석을 한 거고요. 근데 말로 떼어 생각하지 마라. 정답 여기 있다. 오늘 피켓 내용이 뭐였냐 하면 소위 국정대전환이었어요. 국정대전환. 네. 앞에 이재명 대표도 차담회 하고 나와서 한 얘기가 민생이 어려우니까 민생에 신경 써주시고 그걸 위해서 국정대전환하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기조 전환 저런 피켓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승전 국정기조 대전환이에요. 그래서 정답 여기 있다. 뭐 예를 들어 소통하겠다, 듣겠다 이렇게 어렵게 말로 때우지 마라. 정답 여기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꼭 듣고 싶으니까 이거 보여다오라고 오늘 기회는 주지만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거 듣지 않으면 이거 우리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총선 때 이걸로 심판할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오늘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홍석준 의원님께 짧게 피켓이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신사협정 파기를 떠나서 저는 정치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의사 표명과 기본적인 에티켓,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어떤 풍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상당히 좀 충격받은 게 사실 원수라도 사실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노룩 뭐 일어서서 악수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노룩 악수도 뭐 악수라고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아예 이게 손을 내는데 아예 손을 딱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예 손을 안 보여줬다. 야 정말 저건 해도 좀 너무한다. 국가 원수의 그 시정연스러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맞나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수석 전 대표가 이게 어제 나온 좀 목소리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만남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만나면 무조건 대통령이 득점이라 봅니다. 네. 원래 전국의 주도권은 그렇게 만나면 대통령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고요.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최인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다는 평가 나와요. 오늘 국회 모습은. 그리고 사실은 상임위원장들과 오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만날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봤을 때 이른바 정치 복원을 위한 첫 단추를 깼다. 저는 이렇게 오늘의 그 모임을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첫 단추를 깨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추를 이제 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봤을 때
우리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을 때 입법부의 그 행정부의 수장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문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사랑제에서 식사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님 그리고 양당의 원내대표와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주로 해서 오늘 그 식사를 했고 차례회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 정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용산에서 한번 국회에 관련된 분들을 초대할 때가 이제 무르익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지금? 실제로 오늘 봤더니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그 대표를 3번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악수가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설을 하고 나가실 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일어나서 가지고 먼저 다가간 다음에 손을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조만간 한번 뵙죠. 요 정도만이라도 좀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약간 기사가 달라지죠. 예,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보면은 특별한 말씀은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거리 옆에 있었던 지금 그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인 손을 밀어야 할 때라고 서로 저는 전화 좀 생각합니다.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히 변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리공론하지 말고 직접 비서들도 내려가라라고 와서 현실을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아까 피켓팅 한 것 중에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민생 경제. 실제로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 안보, 위기 같은 협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복원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손을 내밀 가능성 저는 높게 점쳐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시정연설과 관련된 모습 좀 여러 갈래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도 여당과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2명의 인물이 좀 등장을 하시는데 요즘에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신 분들입니다. 일단 이 이슈도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강철수의 엇박자. 짐작되시죠? 어떤 분 얘기인지. 이분의 엇박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의 엇박자. 오늘 이분 안철수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마라톤 42.195km를 4분 33분에 완주했습니다. 이준석은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건강 이상설을 퍼뜨렸는데 선거 유세 때의 가짜뉴스에 이은 가짜뉴스 2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41,348분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명단을 당에 제출하고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당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지는 것이죠. 내일 정도에 모든 명단들을 다 당으로 넘길 겁니다. 그렇지만 당에서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도 지게 됩니다. 하면서 윤리위제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안철수도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두 정치인 이쯤 되면은 뭔가 같이 가기 어려워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말은 뭐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지금요. 일단 옆집 정당 사정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안철수 의원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시고 혹시 만약에 지금 제명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만약에 당에서 별다른 반응 없으면 무슨 결단이라도 내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두 분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판단이 잘 안 쓸 때는 이 좀 두들겨 맞는 사람 편을 드는 게 맞죠. 맞는 사람. 예, 두들겨 맞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럼 지금 이 경우에 누굽니까? 그럼 당연히 이준석 대표 편을 들어야 되죠. 멀쩡하게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쫓겨나고 징계까지 받고 지금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제명까지 하면서. 근데 또 당에서 지금 사면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서명 운동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분위기 파악이 도통 안 되고 있다. 분위기 파악이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에 10년 세월이 넘었는데 그 10년 세월 동안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다가 또 뭐 철수해 선거 나가서 철수했다가 또 이 뭐 탈당하고 또 뭐 창당하고 그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대선 경선 후보까지 했던 분인데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이념 중심이 아니고 민생 중심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야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조율할 대상으로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준엄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아서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명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재수 의원님도 한때 안철수 의원과 같은 당에 계셨잖아요. 제가 같은 당에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느 날 들어온 거죠. 들어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들어왔다가 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창당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대선 후보까지 나갔던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분위기 파악 좀 하시고 제발로 민생, 뭐 경제, 외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했으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같은 당의 동료였던 안철수 의원인데 그때하고 지금이 좀 변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같은 당에 있었어도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이 되게 샤이하신 분이라 부끄러움을 되게 많이 타시는 분이라 같은 당에 있었고 같은 상임위에 있었는데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상임위도 같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2016년도에 이 밥 한 번 같이 먹은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차도 자주 마시고 그런데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정치적 캐릭터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안 변한다. 자, 최인정 변호사.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계속 문제 삼는 게 이제 본인이 그 강서구청장 유세 때 어떤 지나가시는 분하고 뭐 했던 그 대화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자꾸 뭐 꺼냈다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한 그런 행동이나 발언이 해당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에 지금 징계받은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떤 공격하듯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데요. 저는 한 10여 년 전, 10년이 벌써 넘었죠. 안철수 현 의원이 정치계에 입문할 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읽은 결과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뭔가 사실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이러면 사실 신선함, 새정치, IT, 시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안철수 의원의 저와 같은 모습 속에서 처음에 어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내지는 새로움의 어떤 맥락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뭐라고 하죠?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1일 이 강서구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 부분 혁신하고 통합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을 얘기하는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 이게 엇박자 말 그대로 엇박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출당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4만 표 이상 어떤 찬성하는 그 의견을 해서 던졌는데 결국 극중주의를 얘기하던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좀 그럼 보수 쪽에 소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가?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정치를 하고 또 대권을 바라보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지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어떤 국민의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 또한 아직 모르겠다는 점에서 정말 상당히 안타깝고 옆에 어떤 분들이 도와주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좀 만나서 같이 한번 차 한잔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최인정 변호사는 도대체 생각을 모르겠다. 전재수 의원님은 앞서서 안 변하더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안철수 의원하고 차 한잔 해보셨어요? 해봤죠. 해보셨어요? 저한테 직접 오진 않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 속의 인물은 요즘에 일단 사면 얘기가 있잖아요. 대상자 중에 한 분이고요. 일단 앞서서 사면 얘기를 꺼내신 분, 그걸 발표하신 분, 그다음에 그 대상 중에 한 분이 또 강력히 반발을 해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발이라는 건 좀 불쾌한 질문이다. 반발이 아니고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빼기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년에 내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앞으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왜 사면하라니까 안 받습니다. 막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면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김기현 대표 향해서 약간 분노 이런 걸 좀 표출했는데 최근에는요, 뭐 친윤을 거론하면서 SNS에 막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또 이것도 삭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단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좀 서로 다른 평가가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셨는데 비난은 김기현 대표 비난을 해요. 기승전 김기현이 되어서 저는 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승전 김기현? 너무 강하게 직설적이라서 참 주변에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분은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아마 좋은 인재예요. 우리 당에 필요한 재원인데 자꾸 이제 많은 분들 공격을 하니까 제가 데려와서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혀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도 한 사람도 있지만 그 두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당의 분란만 부채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홍석준 의원. 네. 일단 혁신이 제안이 이제 최고위에 올라가면 지금 분위기에서 아마 통과가 돼서 채택이 될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른바 대사면 징계 받으신 분들 다 없었던 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해당되는데 근데요 당내 일각에서는요 아니 그런 제안 뭐 대사면 제안 뭐 징계 이런 거 다 이제 없애는 거에 대한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사면이란 말을 우리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사면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통칭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당에서 하는 거냐 뭐 그런 것부터 용어부터 이제 기분 나쁘다. 그리고 뭔 대사면이냐 지금 이겁니까 지금? 그리고 뭐 징계 취소를 하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오히려 하시지만 본인한테 뭐 정치적 유리하다까지 얘기했어요. 징계가 되는 게. 뭐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 어쩔 수 없겠지 하면서 좀 이렇게 속 생각은 아마 다르실 겁니다. 속으로는 다를 거다. 예, 다르실 거고. 저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징계 취소 해당 당사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결국 이제 징계권자로서 있던 당의 입장, 당의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취소 처분을 통해서 당의 이제 큰 통합을 이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 저는 어제 홍준표 시장과는 이제 대구시 예산 간담회 만났고 또 오늘 또 시정 연설 앞두고 그 안철수 의원하고도 만나서 만나셨어요? 예, 만나서 4kg 몸무게 빠졌다 그러네요.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하는데 근데 정치는 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좀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랄까 그런 걸 자꾸 좀 부각시키고 싶은 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보수 우파 정당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또 그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또 홍준표
시장 역시도 본인이 입장을 이런 예. 기회에 좀 강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당이 좀 어려울 때 큰 정치인일수록 본인보다는 좀 당을 좀 생각한다면은 그런 좀 개인적인 입장을 통해서 당의 갈등을 좀 유발시키는 게 과연 좀 바람직하게 보이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방금 전에 나갔던 저 화면이 하나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친윤 비판하다가 삭제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 화면에 좀 있는데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겁니다. 요거를 박상현 교수님 잘 봐주세요. 이런 글을 썼어요. 어제. 근데 지금 삭제 상태예요. 친박이라 유세하던 자들이 탄핵 때 제일 먼저 탈출. 그리고 친윤 처세 두고 볼 거다. 대통령 이용해 먹는 그런 좀비 정치 안 한다. 근데 삭제. 일단 이걸 쓴 이유, 삭제한 이유, 이거 각각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일단 쓴 이유는 홍 시장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담아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한다.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짧고 굵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질질 끌지 않아요. 네, 길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고두고 우리는 스타일입니다. 과거의 대선 때 두고두고 우려낸다고요? 네, MB 그거를? 아바타입니까? 그 얘기 이미 지난 얘기를 본인이 또 꺼내가지고 우리다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징계 예. 문제 이미 지금 국면이 변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끝까지 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연 그게 무슨 생각인지 지금 여기 분들한테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홍 시장은 본인 담아두질 않는다. 근데 굵고 짧게 해요, 대신에. 길게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길게 가봤자 선거 앞두고 진흙탕 싸움 속에 끌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계속 이제 진흙탕 싸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운 거는 자기 본인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일단 했고 빨리 지우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썼을까? 예. 맺힐 게 많다. 맺혔어요? 이게 이번에 단순히 무슨 징계한 것 때문에 예. 징계한 거는 본인이 큰 물 피해 때 골프 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말하면. 근데 이것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상임 고문 해촉 과정이 굉장히 홍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위상과 체면을 한꺼번에 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친윤에 대해서 맺혔던 것들, 당에 대해서 좀 쌓였던 것들, 이거를 이번에 좀 폭파시킨 거다. 이게 대사면권으로 그냥 터진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은 본인이 원래 스타일이 예. 참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있던 불만 이번에 한꺼번에 다 털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본인은 또 다른 이슈 나오면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다, 지금.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근데 같은 주제로 묶여서 지금 다뤘는데 아무튼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관련된 주제인데요. 기사에서 이 내용을 다룰 때 이제 제목이나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 이재명 마케팅 금지 이런 게 등장해요. 일단 화면으로 좀 보시죠. 자, 지금 민주당 관계자가 오늘 기사가 좀 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설명이 됐는데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총선 후보를 말하는 거예요. 경선 후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보들의 경력에 이재명이란 이름만 들어가도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내 경선 치를 때 누구는 이재명 특보 이런 거 쓴다 이거죠. 그래서 경력에 이 대표 이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가보겠다 이거예요 지금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경기 화성시 을 총선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주당 내 후보들을 놓고 적합도 조사를 한 거예요.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5번 한번 봐주세요. 5번. 5번 인물은 현 이재명 당대표 특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그 위에가 이원욱 현 국회의원이에요. 이른바 비윤의 무슨 대표격으로 뽑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조사를 했어요, 이거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특보라고 하신 분이 앞서는 게 나온 거예요. 20.7, 14.7.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이런 게. 아니,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들어간 경력 쓰면 이렇게 영향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원욱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그 정도 적극적 지지자들은 그 정도의 정치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객관적
민심을 반영한 조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노골적인 마케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나중에 총선 이제 후보를 정할 때 이제 경선할 때 여론조사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할 때 후보 경력에 이재명 대표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거 이거 못 하겠다.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로 말씀드려야 돼요. 네, 이게 좋다 나쁘다. 근데 이게 예. 이전에 우리 민주당 경선에서 예.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이력이 들어가거나 또는 문재인 청와대 이력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그걸 뺐습니다. 못하게 예, 했군요. 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례가 있네요 지금. 전례가 한 2차례 정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전국 단위 지방선거 한 예. 번. 그래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차원이 아니고 조만간에 경선 룰에 대해서 이게 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때 되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전례를 따르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아마 핵심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뽑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아마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럼 제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놓아야 된다 빼야 된다를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지금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뭔가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박창한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이 이력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못 쓰게 하면 이른바 이제 친명계 원외 인사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지역에 경선 후보로 나가실 분들은요. 예. 이미 이재명 대표 이름 들어간 명함 뿌릴 거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지금 못하게 하는 거는 전례도 있었지만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반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잖아요. 다음 총선 구도를 심판론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최악이 뭐냐 하면 내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 복귀하면서도 통합을 일성으로 내걸었고 그럼 자연스럽게 소위 공천 자객 공천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 사람은 그거 안 해도 알 사람 다 합니다. 이제 알 건 아는데 굳이 뭐 이름을 그렇죠. 써서 그러니까 그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갖다가 없애는 거고 그렇지만 또 소위 친명 지지 세력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금태섭 의원 공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문파가 금태섭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낙선시켰어요. 경선에서. 그런 일들이 뭐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몇 군데에서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는 뭐 당 대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자객 공천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저는 이런 당 대표로서는 본인 이름 못 걸게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뭐 표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분위기상은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한다는 분위기라고 들려옵니다. 지금요. 못 쓰게 하겠다. 이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주제가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 좀 보는데요. 이 다음 주제는 무슨 메가 서울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보시죠. 메가 서울 총선 승부수일까입니다. 메가 서울이면 지금의 서울보다 뭐가 더 커진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일단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름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제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장을 비롯한 그 김포의 그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울 편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김포 관련 발언이 좀 있었는데 네. 무슨 논의가 있었을까요? 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네, 내 입장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는 뭐 김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인접 도시도 다 서울로 편입 가능할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거 아니냐? 왜 못하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도시 이름들이 거론돼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이 가운데 있죠? 김포입니다. 김포가 길게 옆에 있는데 이게 좀 서해 바다하고 접해 있잖아요, 김포가. 그럼 만약에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면 서울이 바다를 갖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고양, 부천, 광명, 구리, 하남, 뭐 옆에 보면 과천, 성남까지 다 나와요, 얘기가 지금. 뭐 가능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다음 화면도 하나 보는데요. 이게 메가 서울이 만약에 김포, 고양, 구리 다 합치면 서울이 저만해지는 거예요. 크네요. 엄청 커집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지금 OX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화면 앞에 있거든요. 이른바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켜서 서울을 메가 도시로, 메가 서울로 만드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생각이시면 O, 이거는 아니다라면 X를 들어주세요. 자, 일단 두 분은 찬성, 한 분은 X, 한 분은 전재수 의원님은 세모군요. 오늘 전재수 의원님이 유독 약간 중간적 모호한 의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오늘. 일단 그러면은 찬성이신 최인정 변호사. 네. 최인정 변호사는 찬성이신데 찬성 이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와 동시에 이거 국민의힘에서 혹시 수도권 열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도권을 향한 총선 승부수입니까? 김기현의 승부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 할래, 경기 도민 할래. 이렇게 물으면은 지금 이거를 지금 경기 도민들한테 던진 거예요? 던진 거죠. 그리고 던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나 서울 시민 시켜줘라고 지금 그 김포 시민들이 먼저 요청했던 사안 아닙니까? 김포에서는 그런 요구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 맥락은 뭐냐면은 지금 그 김동연 그 경기지사가 경기 남북도 분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서울로 갈래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제 그 김포시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것을 이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 맥락이고 나아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을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울이 메가시티다라고 하지만 인근에 지금 일본에 있는 그 도쿄나 아니면은 뉴욕 이런 데 비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경기도는 1,200만, 1,300만이 되는 반면에 지금 그 서울은 1,000만도 무너졌습니다. 1,000만 밑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40만, 50만 되는 그 도시를 같이 해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윈윈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거 했지 않습니까? 행정 수도 이전하는 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법을 비롯해서 이게 주민들의 국민 투표를 통해서 훨씬 더 그것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내년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쉽게 반대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정말 경계를 따라서 서울과 그 경기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2030, 3040 젊은 세대에 굉장히 큰 소구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요. 중간 세모를 선택하신 전재수 의원님 세모입니다. O도 아니고 X도 아닌 중간 고르셨는데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가 좀 모호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모를 든 이유는 제가 부산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메가시티는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시티라는 문제의식의 철학적 베이스는 국가 발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 전략의 하위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것인데 즉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의 일극 중심 체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도 하나의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성장 엔진을 서울 수도권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백년지 대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일극 중심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자. 그래서 추진이 됐던 것이 전 정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였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메가시티가 전 정부에서 행안부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설득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울산시 의회, 경상남도 의회, 부산시 의회가 전부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다 시키고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그 전 단계로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까지 출범을 시키고 5조 원에 달하는 시범사업까지 다 했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의 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난 뒤에 이거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서울을 끄내느냐. 국민의힘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그러니까 서울 메가시티는 되고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는 안 됩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역풍이 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이 김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포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속 기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자속 도시를 만들고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환경 인프라를 확충을 해가지고 자속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제발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 주십사. 그리고 이거 하시려면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왜 폐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해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1,000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모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에서 지표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줬네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관련 이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보도되고 있는 대로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옵니다. 네, 그건 아직 진작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성이 별로 없다? 네, 저는 지금 역사적으로나 전에 김포가 서울이었는지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에 경기도 땅 중에 서울시로 편입된 땅도 많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은 찬성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좀 전에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부울경 메가시티는 기존에 부울경이란 자치단체가 있는 가운데 연합적인 그런 어떤 형식인 거고 지금은 서울시란 행정구역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서울시가 지금 현재 면적이 605제곱미터인데 이게 지금 나온 게 60년대입니다. 지금 강남이라든지 양천, 강서 일부 김포광도 원래는 김포였죠. 그렇게 이제 된 이후로 면적이 사실 고정돼 있었는 건데 지금 수도권의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게 서울하고 사실상 맞물려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눌 때는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 교통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런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벌써 이런 문제를 좀 논의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경도가 2,2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아까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울산이 한 1,070, 인천이 또 1,050, 60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서울 자체 경쟁력을 키우면서 주변의 경제, 교통 호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를 아까 X 이런 말 들어주신 박찬환 교수님께서는 X 이유를 짧게 밝혀주시고 근데 이게 총선 앞둔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아주 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난개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난편입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난편입이요? 네. 지도 모양도 이게 무슨 게리맨더링도 아니고 이상하셨습니까? 뭘까요? 이게 무슨 서울이 길게 지금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새인데 김포가 들어가면 이제 길게 붙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거야말로 난편입이에요. 우리가 20년 동안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게 뭐냐 하면 소위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20년 전부터 지방 소멸을 막고 지금 저출산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메가 부울경은
근거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편입,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이런 철학도 없이 주민들이 원한다. 좋아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뭐 양평고속도로 종점도 바꾸시는데 원한다면 다 들어줄 겁니까? 해서 될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게 있다. 근시안적인 정책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수도권 비대화나 서울 비대화를 어떻게 막을 건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경기도하고 서울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도 안 됐어요. 쓰레기장 매립장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이걸 해야지 이게 단순하게 지금 총선 앞두고 뜬금없이 지금 이게 나왔거든요. 대통령실도 모른다 그러고 뭐 서울시장도 못 들어봤다 그러고 그런데 당론이래요. 이제 이러면 이게 무슨 근시안적인 행정이냐. 할 거면 대중교통 환승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수도권의 이런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TF 만들겠다 그러면서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TF도 만들기 전에 우리 당론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정치권에서 딱 주목을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 같기도 합니다.